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KBS 뉴스입니다. 잠시 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이 예정돼 있습니다. 브리핑 시작하면 바로 전해드리겠고 먼저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충원 기자, 먼저 확진자 현황과 추이를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국내 발생이 400명, 그러니까 399명입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이 323명으로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계속 80% 넘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59명이 나와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확진은 10일째 300명 또는 400명대를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백신 접종 현황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9일 만에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31만 4천여 명이 지금 접종을 받은 상황이고요. 오늘 1차 접종입니다. 이상 반응 의심 신고 건수도 누적으로 3,600여 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그중에서 중증 이상 반응 의심 신고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중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입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예를 들어서 아나필락시스 반응 같은 게 중증 반응으로 여겨지는데 아나필락시스 의심 신고가 33건이고요. 이 아나필락시스 양 반응이라는 게 있죠. 이 아나필락시스가 좀 다르다고 하는데 접종 2시간 내 호흡곤란이나 두드러기 같은 게 생기면 이게 이제 아나필락시스 양 반응이라고 합니다. 쇼크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데 이런 쇼크는 한 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또 경련이 5건 정도 보고가 됐고요. 접종 후 사망은 0시 기준으로 8건이 신고가 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을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네, 3월 7일 일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399명이고 해외 유입 환자는 17명입니다. 어제 두 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조의를 표합니다. 6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한 주간의 환자 발생과 유행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372명입니다. 이는 직전 한 주간의 환자 수였던 369명과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여전히 많고 유행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수도권은 지난주 하루 평균 295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이는 전체 환자의 약 80% 수준입니다. 비수도권은 하루 평균 발생 환자 수가 77명으로 100명 이내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보더라도 지난 한 주 평균이 30명을 초과한 권역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은 언제든지 다시 유행이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이러한 위험성을 감안하시어서 일상생활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는 현재 전국 모든 권역에서 1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감염 재생산 지수는 1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지난주에 비해 소폭 감소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감염 재생산 지수는 지난주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확산 추이는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감염 양상을 좀 더 살펴보면 다양한 생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밀 환경의 제조업 사업장, 콜센터 등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주거지에서의 가족 지인 모임, 실내 체육시설, 병오연 등 지역사회의 집단 감염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지난 한 주간은 유행이 줄어들지도 다시 확산되지도 않는 정체 사항입니다. 다만 지난 1월 중순부터 7주간 매일 300에서 40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코로나19와의 전투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방역에 대한 긴장을 풀 시기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연말 하루 평균 400명이던 환자 수가 4주 만에 1000명대로 상승하는 것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정체세를 보이고 있는 이번 3차 유행이
안정적으로 억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방역 점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3월 내 사업장 점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특별 점검반을 구성하여 5인 이상 외국인을 고용한 제조업 사업장 중에서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12,000여 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수도권, 충청권의 고위험 사업장 1,600개소에 대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검체도 채취하여 분석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종사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공용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2시간 간격으로 환기, 식당 내 비말 차단 칸막이 설치, 기숙사 외부인 출입 제한 등 실제 현장에서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입니다. 방역 취약 사업장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선제적 PCR 검사로 연계하고 사업주에게도 검사를 받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많은 사람이 밀집하게 접촉하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어디든 집단 감염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주와 근로자 여러분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4차 유행 대비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봄철 이동량이 증가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피로도 증가,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방역 긴장도 완화 등을 이유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언제든지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 확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이러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의 4차 유행이 오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하고 유사시 유행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비하여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4차 유행이 오지 않도록 방역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확대하여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역량을 현재 23만 건에서 50만 건으로 확대하고 상황에 맞는 검사법을 적용하겠습니다. 요양병원, 교정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수행하여 집단 감염의 위험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증상이 없는 일반인도 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를 확대 운영하여 무증상 또는 경증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조사 인력을 보강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감염을 신속히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역학조사 인력을 지속 보강하는 한편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역학조사 역량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역학정보를 활용하여 집단 감염이 빈번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기획표본검사를 실시하여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변이 바이러스 위험도가 높은 국가를 방역 강화 국가로 지정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을 의무화하고 입국 직후 검사, 격리 해제 전 검사 등 총 3회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자가 격리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은 원칙적으로 격리 면제 제도를 중단하고 입국 전후 PCR 검사를 3회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만에 하나 환자 수가 급증하는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대응 역량도 충분히 준비해 두겠습니다. 현재 당국은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병상 760병상을 포함하여 총 16,000여 병상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현재 적시 가용한 병상은 11,000여 병상입니다. 이는 하루 평균 1,000명의 환자가 발생하여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재유행이 발생하여 하루 평균 2,000명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비상시 활용 가능한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예비로 지정해 두고 추가로 필요한 의료 간호 인력을 예비로 모집하여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 병상, 인력, 장비, 시설 등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년여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 강화된 의료 대응 역량과 우리 사회의 높은 시민의식, 강화된 책임성을 반영하여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개편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한 사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안할 때도 위험과 곤란이 닥칠 것을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4차 유행을 철저히 막아내고 재유행이 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을 함께 보셨습니다. 자, 이충원 기자, 먼저 중대본 브리핑 내용을 정리해 주십시오. 네, 현재 상황을 좀 진단을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평균 일 환자 발생 건수가 372명, 국내 발생이었거든요. 네. 직전이 369명이니까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은 295명으로 80%를 역시 차지하고 있고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하이긴 하지만 현재 정체 상태다. 그러니까 확산도 정체돼 있지만 감소세도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은 언제든지 재확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예, 상당히 팽팽한 상황인데 많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리고 아까 그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이제 수치를 얘기해 주셨고, 그래서 오늘 백신 접종 시작 후 첫 피해 조사 회의가 열린다면서요? 일단 접종 후 사망이 0시까지 통계로는 8명인데 지금 그 접종 후 사망으로 신고된 건수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집중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쉽지 않지만 노령층이고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백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물론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죠. 해외 사례를 보면 노르웨이 같은 경우가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100명 가까이, 또 영국도 400여 명의 노인분들이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백신 후 사망한 상태에서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례는 세계적으로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것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3월까지 도입되는 백신 총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78만 5천 명의 위탁 생산분이 이제 지금 생산이 돼서 지금 보급돼서 접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코백스 물량이 35만 명분이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3월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3만 명분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화이자 백신도 지금 접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3월 말까지 50만 명분이 들어오게 되니까 지금 55만 명분 정도가 3월 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도합 3월 말까지 국내에 이제 도입되는 백신은 170만 명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접종 인구의 한 4.3% 정도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유럽에서는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승인이 잇따르고 있는데, 자, 아직은 우리나라는 결정은 안 됐지만 65세 이상 접종을 빨리 결정해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65세 이상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이 확실하지 않다, 근거가 좀 미약하다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65세 이상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이고 예. 일단 3월 말에 자료가 취합이 되면, 외국에서 자료가 취합이 되면 4월 초부터 좀 접종을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65세 이상의 접종을 하지 않았다가 최근에 65세 이상을 승인해서 지금 접종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유럽 각국에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5세 이상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유는 영국에서 이제 많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이상에 놨는데 보니까 이 고령층에서 중증 예방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나왔죠. 80% 이상에서 중증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앞다퉈서 지금 승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3월 말에 검토하기로 했는데 정 총리가 빨리 좀 검토를 해서 이 결정을 좀 내려달라 이런 얘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4월 초 접종 계획이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기저질환에도 취약하고 취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빨리 접종이 시작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근거가 충분해야겠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동안 65세 이상 접종에 대해서 좀 상당히 조심스러웠던 점이 65세 이상이 위험하다기보다는 아직 자료나 그에 대한 검증이 없어서 그랬던 겁니까? 국내에 제출된 자료에 65세 이상이 참여한 임상시험 자료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게 이제 영국에서 이미 자료들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들여다보면 아무래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접종이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서 참고해야 할 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16세 이상의 절반 정도가 이미 접종 1차, 2차를 다 맞은 상황이고요. 1차까지 맞은 분이 거의 80% 달합니다. 이스라엘 국민의. 그런데 접종을 시작할 당시에 하루 평균 2,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생겼는데 접종을 시작하고 한 달 뒤에 4배가 늘었어요. 8,000명 정도가 나왔고 현재는 3,000명대입니다. 이게 이제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긴장감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또 젊은 층은 뭐 백신을 많이 맞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게 되고 봉쇄 조치도 어느 정도 완화돼서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4차 유행에도 우리가 대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상황도 있기 때문에 또 봄철이면 이동량도 많이 늘어날 수 있고 경각심이 백신 접종으로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4차 유행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더 확산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속도가 뭐 30만 명이 넘게 맞았지만 인구 대비해서는 적은 숫자고요. 또 2차까지 맞아야 됩니다. 2차까지 맞아도 한 2주 정도 지나야 면역력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봄철 또는 6월 여름까지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이런 발생 숫자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접종을 마친 사람이 누적 확진자 수를 넘었다면서요. 미국은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나왔죠. 3천만 명, 2,800만 명 정도가 지금 확진이 된 상태인데요. 현재까지 인구의 9%인 3천만 명이 접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1회 접종까지 받은 사람은 17%인 5,700만 명이고요. 그래서 전체 확진자 수를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넘어섰죠, 숫자가. 그래서 뭐 40만 명씩 하루에 생겼던 그런 확진자 수가 지금 신규 확진이 일평균 6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라고 유명한 곳이 있죠. 1년 만에 지금 재개장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뭐 백신도 접종이 시작되고 봄이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동량도 좀 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주의해야 될 점 한두 가지만 끝으로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방역 당국에서 사자성어를 썼습니다. 거안사위. 그러니까 편안할 때도 위험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피로감도 좀 많이 쌓여 있고 백신이 이제 접종되니까 긴장감도 떨어질 수 있는데 역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지금 뭐 3,400명 수준이 7주간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하시는 거, 손 씻는 거 더욱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충원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6명으로 이틀째 400명대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 봄철을 맞아서 이동량이 느는 등 위험 요소는 여전합니다. 현재 백신 1차 접종자는 31만 4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난방송센터를 연결해서 소식 알아봅니다. 신방실 기자, 먼저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416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주말 영향으로 검사 건수가 전날보다 2만 건이나 줄었는데도 확진자 규모는 거의 줄지 않았는데요. 최근 일주일간 추이를 봤더니 지속적으로 300에서 4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어서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발표에선 수도권의 국내 발생 확진자의 80% 이상이 집중이 됐는데요. 지역별 분포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외국인 집단 발생 등의 영향으로 경기도에서 169명으로 가장 많고요. 서울이 127명, 그리고 인천에서도 2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후에 새로 집계된 수도권 집단 감염 현황을 보겠습니다. 서울 노원구 음식점 관련해서는 5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 23명으로 늘었고요.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요양병원에서도 확진자 발생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동두천 외국인 집단 발생 관련해서 14명이 추가 감염되면서 누적 146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막 시작한 시점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된다면 일상 회복의 시기는 점점 멀어질 거라며 경각심을 다시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백신 접종 9일째를 맞고 있는데 접종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이상 반응 신고도 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 17,000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요. 이제 누적 접종자 수는 31만 4천 명을 넘었습니다. 전체 인구로 따지자면 0.61%가 접종을 마친 건데요. 접종 후 이상 반응은 3,600여 건으로 대부분 가벼운 증상이었고요. 급격한 전신 반응을 뜻하는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가 모두 33건, 그리고 중증 의심 사례는 5건. 입니다. 사망 사례는 어제와 오늘 한 건씩 늘면서 총 9건이 보고가 됐는데요. 추가 사망한 2명은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50대와 60대 여성 환자로 기저질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사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백신 접종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봄철을 맞아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동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백신 접종률이 아직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최선의 방역은 거리 두기인 만큼 사람이 밀집된 실내외 장소 계속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이온혜 교육부 장관은 오늘 KBS 의료 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학생과 접촉이 많은 교직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문제를 방역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학생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는 선생님들 그리고 보건교사에 대한 우선 접종을 질병청과 논의하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지역 상황이 나아진다면 1학기 내 전면 등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0여 명 나오면서 엿새째 1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코로나19 백신 피해 조사반 회의를 열고 사망 등 이상 반응 사례를 검토합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2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5명은 해외 유입, 127명이 국내 감염입니다. 국내 집단 감염 사례로는 노원구 음식점 방문자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동대문구 요양병원에서도 6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서울시 누적 확진자는 2만 9천여 명으로 2만 5,700여 명은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어제 서울에서 2,150여 명이 신규 접종해 총 3만 6,400여 명이 1차 접종을 받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오늘 코로나19 백신 피해 조사반 첫 회의를 비공개로 연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사망이나 쇼크, 뇌염 등 접종 뒤 보고된 중증 이상 반응 사례가 검토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히 사망과 접종 간의 인과성이 있는지가 집중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접종 후 사망은 오늘 0시를 기준으로 8명이 접수됐고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병청은 중증 이상 반응 사례에 대해 지자체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의에서 나온 잠정 결론을 내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매주 회의를 열고 한 주 동안 신고된 이상 반응 사례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전 부동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예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먼저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조치 등 무관용으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토지개발 등 관련 부처와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일정한 범주 안에 있는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부득이할 때는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부동산 등록제 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개인이 일탈을 하면 기관 전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이사 공급 대책을 포함한 83만 호 주택 공급 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안에 민간과 지자체와 협의한 이사 공급 대책 후보지와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음 달 안에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 발표 등 이어지는 정책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부동산 시장 중대 교란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비공개 정보 등을 활용한 투기와 담합 등 시세 조작 행위, 허위 매물 등 불법 중개 행위와 부당 청약 행위 등에 대한 가중 처벌을 강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정책의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정책의 후속 조치들을 주기적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격주로 국민들께 진행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과오와 상처는 그것대로 치유해 나가면서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 그리고 세부 대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지키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는 오는 11일 전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연일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초당적인 부동산 적폐 청산을 제안했고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이번 LH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초당적인 부동산 적폐 청산에 앞장서자고 제안했습니다.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허탈감과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모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 윤리감찰단에 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에 대해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내용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특히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전봉민 의원과 가족건설회사 인허가 특혜 의혹을 받는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등을 언급하며 초당적인 자세를 보여달라고 국민의힘에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늘 대변인 논평에서 검찰과 감사원이 빠지고 변창흠 장관이 앞장설 조사를 국민이 믿을 것이라 생각하냐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내놓은 것에 대해선 사죄나 재발 방지 대책보다는 흔들리는 이사 부동산 대책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가 커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배준영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우선 진솔한 사과를 하고 변 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신뢰를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쫓아낸 상황에서 LH 사건 등 주요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변과 참여연대는 오늘 논평을 내고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에 대해 제19 봐주기식 축소조사, 소극적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크다면서 정부는 독립된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병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두 단체는 국회의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특별법 추진을 촉구하고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시, 시흥시 등도 직원들의 투기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태로 직무대행체제에 들어선 검찰이 내일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어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입법에 대한 의견을 모읍니다. 한편 후임 검찰총장을 뽑기 위한 인선 작업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 보도에 김민철 기자입니다.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차장이 첫 공식 일정으로 내일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엽니다. 이 자리에는 조상철 서울 고검장과 강남일 대전 고검장 등 고등검사장 6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선 우선 총장 사퇴 이후 조직 안정화 방안과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정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윤 총장 사퇴의 요인이 된 공소청법과 중수청 법안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을 계획입니다. 특히 대검이 최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 취합을 마친 만큼 내일 회의를 통해 그 결과가 공개되거나 대검 차원의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총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인선 작업도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주까지 당연직 5명과 비당연직 4명 등 9명으로 꾸려지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 구성을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최대한 빨리 추천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아주 조속히 구성을 하려 하고 실질적으로 준비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추천위가 구성되면 검증 작업을 거쳐 정상의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추천되고 법무부 장관은 총장 후보자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첫 업무 보고인 만큼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의견을 나누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 업무 보고에는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 등에 대한 보고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이 내일부터 9일간 실시됩니다. 코로나19로 예년보다 규모가 축소됐고 야외 기동훈련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반기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을 내일부터 18일까지 9일 동안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코로나19 상황과 전투 준비태세 유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야외 기동훈련을 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연합 방위 태세를 점검하는 연례적 방어적 차원의 훈련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예년에 비해 훈련 참가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훈련 축소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군의 연합군 사령부 운용 능력을 검증하는 완전 운용 능력 FOC 검증도 미뤄졌습니다. 지난해에 마찬가지로 예행 연습만 진행되는데 향후 FOC 검증에 대비해 한국군 사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주도의 정부작전 예행 연습을 일부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오는 8월 후반기 훈련에 앞서 또다시 FOC 검증 진행을 논의해야 합니다. 한편 북한은 1월 초 당 대회에서 남측의 태도에 따라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연합훈련 중단을 남북과 북미 관계 회복의 조건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시행하는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의 반발 여부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진현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하루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당초 어제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추가 조율을 위해서 협상을 하루 더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분담금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약 2,14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구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구제 법안에는 성인 1명당 1,4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8만 원의 현금 지급과 백신 접종 및 검사 확대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상원 가결 직후 열린 백악관 연설에서 이 법안은 매우 절실히 긴급하게 필요했다며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생산과 배포에 속도를 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곳곳에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경찰의 강제 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군부가 조만간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소문이 현지에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주재 한국 대사관은 24시간 인터넷 차단과 단전 조치를 포함한 계엄령이 조만간 선포될 것이라는 소문이 급속히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엔 사무소 언론 매체에서도 관련 소문을 알지만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며 교민들에게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해 파문을 일으킨 램지어 교수를 규탄하는 집회가 하버드대 앞에서 개최됐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램지어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면서 대학과 출판사 측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김기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분노한 한인사회 인사들이 대거 하버드 대학으로 집결했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물론 대학 당국과 논문 출판사 등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램지어와 하버드 대학과 출판사와 일본의 문제점을 전 세계에 알려 왜곡된 논문을 지우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회는 하버드대 정문 앞에서 열렸는데 램지어 교수의 논문과 관련해 미국에서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이처럼 장외 집회가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당수 한인 참석자들 속에 발언에 나서는 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Ramsier's fabricated article tarnishes the prestigious Harvard University's worldwide image. 관련 내용에 관심을 갖고 서명에 참가하는 현지 학생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I feel like if this is false information, though, it should be apologized for. But I do support the idea that that like crimes against the woman, it should be known about and it should be told. 한인회 측은 대학과 출판사에 지속적인 항의 편지를 보내는 한편 추가 집회 등 대응 방향도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스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서울 0도 등 내륙 지역 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는데요. 낮에는 서울이 13도, 대구와 광주 15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환절기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어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저녁 무렵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경기 남부와 충청에선 밤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0도, 부산이 4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3도, 강릉 10도 등 동해안 지역도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한낮엔 15도 안팎으로 예년 기온을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KBS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뉴스는 7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